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태종실록 제32부 충녕대군 호랑이 등에 올라타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418년 세자 이제는 폐쇄자가 돼서 경기도 광주로 쫓겨났죠. 그리고 충녕대군 이도가 새로운 세자로 오르게 되면서 다소 소란스러웠던 정국은 일단락이 됩니다. 비록 한바탕 큰 소동은 끝났지만 태종은 마음이 못내 울적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수많은 공신들과 외척들을 숙청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던 이유가 뭐였냐 이거죠. 물론 그것이 자신이 추구하던 이상적인 군주 상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은 이 모든 게 미래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세자를 위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세자는 태종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는 탈습만 거듭하다가 막판에 결국에는 거하게 항명 한번 하고서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비록 폐쇄자권으로 마음이 몹시 길었던 태종. 하지만 태종은 다들 이쯤 되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지독한 현실주의자죠. 그래서 지독한 현실주의자답게 이내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현실주의자에게는 지나간 과거보다는 일단 앞으로의 일이 더 중요한 법이죠. 자, 그래서 태종이 곰곰이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지금 갑작스럽게 세자 자리에 오른 충녕대군. 물론 이 충녕대군이 그동안 도발적인 행동을 했던 걸로 봐서는 본인도 좀 원했던 코스였던 것 같기는 한데 다만 좀 이제 걱정되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충녕대군이 총명한 데다가 학구파에 정말 열정적인 노력파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은 사람이 노력도 엄청나게 하는 스타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충녕대군이 왕이 된다면은 문제없이 왕위를 계승해서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게 있다면은 삼남인데 갑작스럽게 세자가 되었다는 것, 요 정통성 문제가 좀 걸린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이에 태종은 세자 이도가 충녕대군의 본명이 이도죠. 신하들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주선을 해요. 왜냐면은 신중한 성격의 세자는 양녕대군처럼 일단 허튼 짓을 할 인물이 아니겠죠. 따라서 아싸리 지금 세자한테 힘을 팍팍 실어줘가지고 최대한 대신들하고 많이 미팅을 갖게끔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대신들 사이에서 인지도도 높이고 인망도 얻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냐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태종은 불안했어요. 세자가 아무리 영특하다 하더라도 이리와 승냥이 때 같은 노성하기 짝이 없는 대신들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경험치가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태종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결국 원만한 왕위 계승을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이 방법이 무엇이었냐? 1418년 7월 6일 세자를 교체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태종은 측근들한테만 비밀리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세자한테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측근들은 놀라서 갑작스러운 선의는 부당합니다 하면서 반대를 했지만 태종의 결심은 확고했다라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태종이 생각했던 가장 합리적인 안은 뭐냐면은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준 다음에 자신이 이선으로 물러나서 감독을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혹여라도 세자가 실책을 할 경우 자신이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세자에게도 일종의 제왕 수업을 시켜주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태조에게 부득이 죄를 얻었으니 어찌 부끄러움이 이와 같겠는가. 즉위한 지 이제 이미 18년인데 수완이 서로 잇따름으로 병술년에는 전이하려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고 그 뒤에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제가 양녕대군이죠. 법도에 맞지 않아서 항상 염려를 하였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은 당시 태종이 마음속에 안고 있던 응어리가 이제 느껴지는데 태종도 자기 아버지 태조하고의 그 처절한 정치 투쟁의 결과로 왕위에 오른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하고 그렇게 싸웠던 거에 대해서 좀 못내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태조에게 부득이 죄를 얻었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그대로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가 돼가지고 자기한테 돌아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홍수가 나고 뭐 한파가 몰아치고 이런 자연재해가 잇따랐다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거는 뭐 태종 잘못은 아니죠.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양녕대원이 하도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을 또 많이 썩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아버지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를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벌을 받나 보다 하는 그런 좀 이제 회한이 밀려든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이하 내용 보면은, 이제 세자의 성품이 본래 순직하고 정통하고 남보다 뛰어나니, 여기서 말하는 세자는 충녕대군 이도를 말하는 거죠. 나라를 맡길 수가 있다. 하지만 이제 세자를 교체를 했는데 새로운 세자는 퍼펙트한 인물이니까 나라를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봉숭하던 날 이미 내선할 계획을 정하였으니 나의 마음이 곧 편안하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미 폐세자를 결정하고 세자 교체를 했던 그 순간, 봉숭하던 날이잖아요, 그게. 그 순간부터 벌써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시간 동안에 그 생각을 다듬고 난 다음에 선의를 할 것을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상당히 스피디하게 결정을 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태종의 결단력이 정말 과감무쌍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태종이 측근들한테만 이 얘기를 하고 당분간 비밀로 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달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폐세자 사건이 일어난 지 한 2달 정도가 흘렀을 무렵이었죠. 8월 8일 태종은 드디어 이제 개성을 떠나가지고 한양의 창덕궁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점술가가 말했던 애군을 떼기 위해서 개성으로 가셔야 됩니다 했는데, 이거보다 더 큰 애군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폐세자라 했는데 성령대군 주고 폐세자 해. 그러니까 속상한 일만 연달아서 일어났죠. 이제 더 이상 뭐 애군이 일어날 게 없겠지 하고 다시 이제 한양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서신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세자에게 양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거죠. 태종은 표면적인 명분으로 내가 왕이 있은 지 18년이 됐지만 근래에 들어서 천재지변이 잦고, 이것도 뭐 지난번에 사실 썼던 멘트였잖아요, 그죠? 또 자신의 건강 상태 또한 좋지 못하니 세자한테 양의를 하고자 한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을 들었을 때 신하들 입장에서는 순간 좀 어안이 벙벙 있을 거예요. 저 양반이 왜 또 저러지? 또 슬슬 때가 됐나?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하죠. 그러니까 이유 자체는 되게 좀 단조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비가 자식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은 역사적인 전례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 딱히 특이할 일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라고 말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태종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사료를 보면요. 동전의 병이 위독하고, 여기서 말하는 동전이 중전, 원경하고 민씨를 말하는 거죠. 나의 병이 다시 발작하니, 즉 우리 둘 다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세자가 어찌 경사에 입주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회한의 부자가 있는 경우이겠는가? 또 양령이 비록 지극히 친하여 변을 일으킬 의심은 없으나 어제까지 명분의 지위에 있다가 이제 이에 패출되어 외방에 있으니 어찌 틈을 엿보는 사람이 없겠는가?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태종이 선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신하들이 반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일단 명에 가서 한 번쯤 이제 자문을 구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이제 멘트를 하게 돼요, 신하들이. 그러니까 신하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태종이 선의를 한다고 하니까 저것도 혹시 괜히 심술 부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몸을 사리기 위해서 이런 멘트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태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당장 정치를 하기 힘든데 이 판국의 세자한테 경사, 여기서 말하는 경사는 명예 수도에 사자를 보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자를 명예에 보내가지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게 가능하겠냐. 당장 내일 유고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하면서 셀프 위독 진단을 내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회왕군, 방간도 귀향을 가 있는 상태이고, 양녕대원 같은 경우 세자의 지위를 노릴 수 있는 위치가 있는 건 맞긴 한데 이미 패출돼서 외방에 나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현재 세자의 지위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조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안정적인 왕위 계승이 오히려 가능하지 않겠냐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조연하는 것을 정지하고 내선을 행하고자 한다.
이는 하늘에 고하고 종묘에 고하였으니 내 선의 일은 신하들이 의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태종이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종묘에 고한 다음에 신하들한테 발표를 한 겁니다. 이미 이런 식으로 낙장 불입됐으니까 니들 더 이상 뒷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자, 태종이 뭐라고 얘기하냐? 대원들이 아뢰기를 옳지 않습니다 하니 어쨌든 신하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자 태종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임금이 18년 동안 호랑이를 탔으니 또한 이미 족하다 하였다. 여기서도 또 진짜 태종이 그동안 인생의 회한이 밀려오는 그런 발언이 여기에 압축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8년 동안 있었던 그 왕의 생활이 태종 입장에서 봤을 때 결코 순탄한 것도 아니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살 얼음판을 걸으면서 외줄타기 인생을 갖다 18년 동안 살았는데 이만큼 했으면 된 거 아니냐. 이제 나도 좀 쉬고 싶다. 라는 그런 이제 본심을 여기서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신하들이 태종의 양위 선언을 아직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태종은 신하들의 충성심을 테스트할 목적으로 선의시효를 벌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민무고 민무질이 힘써 말리지 않고 은근히 좋아하는 기색을 내비쳤다는 이유로 결국에는 철퇴를 맞아가지고 숙청을 당하지 않았냐 이거죠. 당연히 이번에도 신하들은 태종이 공연히 심술을 부리는 거겠거니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저 양반이 나이를 먹던 이거 또 노망이 났나? 왜 또 갑자기 또 저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대궐로 몰려가자 해가지고 떼거지로 몰려가서 눈물로 선의를 만류를 하게 됩니다. 보통 태종과 신하들 사이에서 이런 지루한 선의 공방전이 벌어지면요. 막판에 태종이 못 이기는 척 선의의 뜻을 거두곤 했어요. 그래 알았어. 정 그러면 내가 그냥 계속하지.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태종한테 있어서는 일종의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됐었습니다. 활용이라고 해야 되나 악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시대 왕들 중에서도 이러한 메뉴를 즐겨 쓰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 선의 선언만큼은 태종이 진심이었다는 거죠. 태종은 단호하면서도 확실한 어조로 반드시 선의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신하들에게 재차 천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하들 역시 순순히 물러날 수는 없는 노릇인지라, 왜냐면 본심인지 어쩐지 아직은 명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종 구품에 말단 관리들까지 총동원돼서 그야말로 이제 총력체제를 동원해가지고 한동안 밀당을 계속했다라는 거죠. 신하들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편안한 방석 위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차디찬 돌바닥에 앉아가지고 몇 날 며칠을 갖다 간청을 해야 하니 이거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속으로 막 엄청 욕을 했겠죠. 좀 작작 좀 하고 이제 그만 좀 적당히 좀 하시지. 하지만 좀처럼 태종은 선의의 뜻을 거둘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하고 중전이 즉시 대전을 떠나서 세자궁에 거처하겠다. 그렇게 해서 세자하고 자리를 완전히 교체하겠다면서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에 세자 이도까지 나서서 명을 거두어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태종은 더 이상의 사양은 불효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못을 박았다라는 거죠. 8월 10일 이쯤 되자 태종의 선의를 만류하던 신하들도 이젠 긴가민가한 상황이 돼요. 이거 진짜인가? 좀 이제 알쏭달쏭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어쩌면 이번엔 정말로 선의를 하려는 건지도 모른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태종은 세자에게 아예 그냥 국왕의 복장을 갖추고 경복궁에 가서 즉위식을 하도록 명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태종은 친히 세자의 머리에 익성관을 씌워주고 세자가 정말로 임금의 복장을 갖추고서 신하들 앞에 나타나자 이제서야 신하들은 태종의 선의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에 좌의정 박은, 역시 태종의 심리를 가장 눈치 잘 채는 인물은 박은이잖아요. 그래서 좌의정 박은이 이미 세자께서 군주의 차림을 하시지 않았냐, 이젠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다, 오히려 여기서 선의를 만류하는 것이 불충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은이 신하들의 분위기를 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박은의 주장에 마침내 대소신료들은 선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윽고 대소신료들은 조복을 갖춰 입고 근정전의 뜰에 모여서 서게 됐으며 태종은 정식으로 왕위를 세자에게 선의한다는 교서를 반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도는 세자가 된 지 고작 2개월 만에 왕위에 즉위하게 되니 그가 바로 세종이 되시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임금이 모두 윤호하지 않고 친히 충천 강모를 세자에게 씌워주고, 자, 신하들이 계속 이제 반대를 하지만 태종이 결국에는 이 선의를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손수 익성관을 세자에게 씌워줬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세자로 하여금 국왕의 의장을 갖추어 경복궁에 가서 즉위하게 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군신들이 여기서 이제 세자가 익성관을 쓰고 완전히 이제 국왕의 복장을 갖추고 나타난 것을 보고서 이제 확실하게 감을 잡은 거예요.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군신들이 세자가 충천모를 쓴 것을 보고 곡성을 멈추고 혹은 꿇어앉고 혹은 땅에 엎드려 서로 돌아보면서 한마디의 말도 없었다 하면서 이제 신하들도 감을 잡은 겁니다. 자, 이어서 보면은 역시 박은이 나서죠. 박은이 바람을 잡습니다. 박은이 세자는 우리 임금의 아들이다. 굳이 사양하였으나 윤하지 않았고 이미 상위의 모자를 쓰셨으니 신등이 굳이 다시 청할 이유가 없다 하니 군신들이 모두 부득이한 일이다 하고 이에 즉위할 여러 가지 일을 논의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박은이 이렇게 딱 바람을 잡으면서 이미 낙장 불입 상태가 됐다. 여기서 더 반대하면 그것이 불충이 아니겠냐. 자, 그러자 신하들도 수긍을 하고서 아, 이거 진짠가 보다 하고서 여기서 이제 다들 새로운 왕이 탄생했음을 인지를 하게 되죠. 태종은 세종에게 선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죠. 자신은 이미 18년간이나 호랑이 등에 올라탔으니 이제 그만 내려올 때도 됐다라고 한탄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종 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 강철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철의 군주, 막강한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그런 인물.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절대 권력을 구축하면서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보였던 태종이었지만 사실 태종한테 있어서도 왕의 자리라는 것은요, 마치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 같이 위태위태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태종은 이제 상황이 돼서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게 됐고 그토록 부러워했던 자신의 친형이었던 정종의 말년을 이제야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어쩌면 태종이 세종한테 선이란 이유 중에서 일정 부분은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일평생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말년은 그래도 나도 좀 편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이제 충녕대군한테 제왕으로서의 수업도 시킬 겸 안정적으로 왕위 계승도 할 겸 나도 좀 말년에 좀 놀아보자. 아마 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었나.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양녕대군은 확실히 태종의 아들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종은 스스로 절제를 했던 거지 그렇게 노는 걸 싫어했던 인물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하지만 누군가가 호랑이 등에서 내려왔다면은 또 다른 누군가가 다시 호랑이 등에 올라타야 되는 법이죠. 왜냐면은 만약에 이 호랑이를 그대로 방치를 하면은 호랑이가 어떤 사람들을 해치고 다닐지 모를 일이잖아요. 즉 절대 권력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안정적으로 통제를 하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회가 됐던 혹은 명군이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안정적인 통제를 해야지만이 국가가 평안하게 굴러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호랑이 등에 올라탈 새로운 군주는 세자 자리에 있은 지 고작 2개월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게 바로 세종이죠. 정말 쇼킹하게도 세자 된 지 2달 만에 왕이 된 겁니다. 당연히 세종은 제대로 된 체계적인 제왕학을 배우지 못했죠. 심지어 세종은 아마 본인이 원했던 자리이긴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진짜 이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정확하게 확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약간은 갑작스럽게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하들은 과연 이 새로운 임금이 험난한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면서 새 임금의 즉위를 일단 축하를 하게 됩니다. 자, 과연 세종은 사람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고 역사의 길이 남을 명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훗날로 다루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태종에 대한 이야기, 태종실록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태종실록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